김용삼입니다. 이승만 TV 먹물의 나라에서 실사구시의 나라 그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소위 말하는 붙잡이들의 나라, 실사구시가 아닌 그야말로 글 읽는 산업공상의 나라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니까, 야, 그거 좀 우리 역사를 너무 막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역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어떤 문화적 양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요소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우리 일본이 항공모함 만들 때 우리의 제철 수준. 자,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벌어지던 그 무렵에, 그 시절에는 이제 사진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이 전쟁터라든지 중요한 이런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그 글을 쓰는 기자하고, 그리고 이게 그 사파를 그리는 화가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양 신문들을 보면 이런 식의 일종의 그 만평들이 실려 있는데요. 이 만평에 구한말, 그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벌어지던 시절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그런 만평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맹인 같은 안경을 쓴 코리아라고 쓴 사람을 일본군이 짓밟고, 청나라 사람들이 짓밟고, 저 뒤에서 러시아가 쟤네들 좀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모습. 또 러시아하고 일본이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각의 링에 올랐는데, 일본은 이렇게 아주 작게 그려놓고 러시아는 이렇게 거인처럼 그려놓은, 그야말로 거인과 아주 왜소한 어린아이의 싸움과 같은 이런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결과는 반대였죠. 또 요거는 여기 꼬레라고 써 있습니다. 불어로 한국이라는 얘기죠. 여기 일본 사람하고 청나라 사람이 요 고기 코레라는 이 고기를 먼저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러시아가 지켜보고 있는 이런 만평들. 이게 구한말 우리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 종군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 한국 상황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알려지게 된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코리아라는 이 한반도를 징검다리로 삼아서 이제 대륙으로 이렇게 쳐들어가는 이런 모습의 사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해방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물러가고 미 군정이 시작됩니다. 해방 당시, 그러니까 1945년 그 무렵에 우리의 양태, 우리의 실력,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몇 가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 1인당 국민소득이 35달러 정도였다. 그리고 문맹률은 78%였다. 고등교육 수자가 남북한 통틀어서 26,000명이었다. 1945년 당시 전문대 이상 대학생이 7,800명이었다. 문맹률 78%면은 전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자기 이름자 정도밖에 못 쓰는 이런 무지랭이들이었다는 뜻이니, 신문을 내면은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일본이 36년간 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아주 기형적인 산업 배치를 강제를 했습니다. 북한 지역에는 지하 자원도 좀 나고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북쪽 지역에다가는 발전소도 짓고 공장들도 좀 많이 져놨습니다. 하지만 남쪽은 농사를 장려해 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농업, 북쪽은 공업. 그래서 남농 북공의 그런 산업 구조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1945년에 해방과 더불어 3파선으로 남과 북이 뚝 잘려버리니까 남한은 뭐 공업시설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그저 농업 하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농사를 지려면 비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료도 전부 북한에 있는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실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질소 비료, 비료 이런 것이 다 끊겨버리니까 남한은 비료 없이 어떻게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우리가 밭에다가 뭘 뿌렸습니까? 인분을 퍼다가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느라고 그 당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인상기를 남기면 하늘은 굉장히 파랗다. 그런데 악취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서 살 수가 없다. 그 악취는 바로 이런 식의 비료가 모자라가지고 인분을 비료로 써야만 했던 이 비참한 시절의 자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는 엄청난 공업시설을 일본이 남겨놓고 갔고 남한 쪽에는 그야말로 농사만 존재하는 바람에 우리가 1948년 대한민국이 출범하던 그 시절에 남한은 북한보다 정확하게 3배 내지 4배 못 살았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3배 내지 4배 잘 사는 상황에서 출발을 한 것이 남과 북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보다 못 사는 상황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95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제1교포들이 북송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북송이 될 때 일본에 있는 제1교포들이 왜 북송선을 탔을까요? 남한으로 오지 않고 그 당시에 일본은 남한하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북송선을 타고 간 겁니다. 이 정도로 1950년대 후반까지 아주 현격하게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다 하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가 됐죠. 거의 그 국민소득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몇십 배, 몇백 배 차이가 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인생 역전은 왜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 건국 직후에 남북의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구는 남한이 2200만, 북한이 900만, 남한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 상황에서 남북한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면 남한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하면은 남한이 상당히 우세를 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인구 비례한 남북과 총선거를 거부를 하죠. 그 거부를 하기 위해서 제주에서 사산폭동을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재헌의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발전 설비, 특히 발전량으로 한번 보시죠. 발전량의 경우 남한은 4%, 북한은 96%. 남한의 전기라는 전기는 정말 비참하죠. 거의 대부분 북한에서 전기를 우리가 받아 썼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선거가 이루어지고 난 4일 후에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북한이 남한으로 공급을 하던, 그것도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기료 다 냈습니다. 그 전기를 그냥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유명한 5.14 단전입니다. 바로 이 무렵에 1948년 1월 현재 남한에서 필요한 전력 소비량이 10만 킬로와트였는데 그 10만 킬로와트 중에서 7만 1000 킬로와트 전체 전기 사용 필요량의 71%를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제공받아서 쓸 정도로 남한에는 전기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비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흥남질소비료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우리가 받아다 썼습니다. 흥남질소비료공장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공장이었습니다. 또 요게 수풍발전소 그 수풍댐 사진인데요. 압록강을 그러니까 저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그 국경 지역에 걸쳐 있는 압록강을 이렇게 댐으로 막아서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중국이 50% 쓰고 우리가 50% 쓰고 하던 이 상황에서 우리가 5.14 단전을 당함으로 인해서 남한은 완전히 암흑천지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140개국이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을 한 나라 중에서 해방 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하고 어떤 산업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 가장 비슷했던 나라가 아프리카의 가나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나는 지금도 뭐 좀 가난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됐죠. 대한민국은 선진국인데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선진국인지도 모르고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이 종군 기자들이 파견이 돼서 한국을 소개하는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아프리카 가나나 우리나 뭐 별 차이가 없죠. 한국이란 나라, 특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에 그 시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왜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 유심히 보시면 여기 뭐 장독대가 있고요. 여기에 뭐 쌀 뭐 이런 게 있고 아무리 봐도요. 공산품이 보이질 않아요. 공산품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 다들 땅에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걸 제외하고 왜 그랬을까요? 공장이 없으니까요. 공산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고 설령 공장이 있다 해도 전기가 없고 그리고 원료가 없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 구조였다는 사실. 또 하나의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들 눈에 비친 한국을 상징하는 것, 바로 우마차에 실린 장작입니다. 여러분, 장작 보면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나무를 떼서 온돌 문화기 때문에 방을 덮이고 난방을 하고 그리고 겨울이면은 물도 데워 쓰고 밥도 해 먹고 이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정신없이 가서 나무를 해다가 아궁에다가 집어 쳐넣어야지만 우리가 얼어 죽지 않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리 산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뭐합니까? 당장 땔감이 없으면 아까 심었던 나무 바로 올라가서 뽑아다가 아궁에다가 집어넣어야 밥이라도 해먹고 얼어 죽지 않는 이런 에너지 빈곤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우마차에 실린 장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뭐 집이라든지 뭐 약간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6.25 전쟁 3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중앙청이고요. 지금은 없어진 경복궁 이쪽이죠. 그 일대가 이런 식으로 파괴가 됐다는 사실. 그러니 뭐가 남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피해를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2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제가 아까 남한 국민이 2,200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200만 중에 2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으니까 전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전쟁을 통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북한으로 납치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실종됐거나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10명 중에 1명이. 또 사회간접자본하고 공업시설의 60%가 파괴가 됐습니다. 주택의 36%가 파괴가 됐습니다. 이제 전 국민 중 10명 중에 뭐 3명 내지 4명이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32%가 부서져 가지고 교실이 없어 가지고 운동장에 그냥 뭐 천막을 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액이 30억 달러다. 이 수치는 전 국민의 2년치 총 생산량이 전쟁을 통해서 증발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참 끔찍한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100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20세기 100년 중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 1950년 이전의 50년, 그러니까 1900년에서부터 1950년까지는 우리는 어땠을까? 나라가 망해, 뭐 러일 전쟁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라가 망했죠.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전 국민이 일본 식민지하에서 소위 말하는 국적도 없이 전부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국적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방이 됐는데 해방도 우리 힘으로 해방을 시킨 게 아니라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할 수 없이 일본이 항복을 해서 우리가 어부지리로 또 해방을 얻었고, 해방된과 동시에 또 우리는 3파선으로 분단이 됐고, 분단이 되면서 뭐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벌어져 가지고 뭐 대구 폭동에, 요즘에는 뭐 폭동이란 말도 못 쓰게 하죠. 무슨 대구 10월 인민항쟁이라나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는데, 어쨌든 폭동은 폭동입니다. 제주에서 또 4.3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4.3 폭동이라고도 또 요즘에 못 씁니다. 4.3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말도 못 쓰게 해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좌우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죽고 죽이는 이런 살육과 파괴와 방화의 광란을 겪으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1950년 6.25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200만 전국 그 남한 인구의 10명 중 1명이 죽거나 다치는 이런 그 전쟁이 벌어지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나라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2000년까지의 이 50년은 연평균 7% 내지 8%의 아주 고속 성장을 계속해서 아마 지구상에서 아주 그 전무후무한 기록일 것입니다. 이게 농업국가였던 나라가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산업화에만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산업화의 핵심이라고 하는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민주화까지를 이뤄내서 요즘은 무슨 민주화 지수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 나라가 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보다 훨씬 3배 내지 4배나 잘 사는 것으로 출발했던 북한은 그야말로 최악의 실패 국가가 돼서 무슨 3대 세수방조가 들어서 가지고 무슨 재판 절차도 없이 고위층을 무슨
도사포로 쏴 죽이지를 않나. 이 완전히 그 야만의 상야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20세기에 이 나라,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이 나라는 그야말로 이쪽 극에서 저쪽 극으로 급행열차를 타고 아주 전속력으로 달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변화에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응하지를 못해서 아직도 얼떨떨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6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일어나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길게 걸리므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업공상의 나라로 출범을 한 이 나라가 이제 해방을 맞고 전쟁을 거치면서 뭔가 막 새롭게 변모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막 엄청난 에너지로 대한민국이 변하기 시작을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충성!